그래서 수부타이의 군대가 러시아인들의 기세를 우선 바짝 꺾어 놓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아, 기선제압.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악마의 부대네. 진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대충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불 질러버리는데요? 그렇죠. 몽골 군들밖에 안 그죠? 보이네요. 다 사람 얼굴이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몽골 군대가 리아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리아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이렇게 수부타이는 뭐 리아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블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환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꼬리를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근데 난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털고 가. 그러니까 털고 물 사지고 가. 정복이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살았지. 예. 그래서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되갚아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땠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와.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남보람 박사님,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몽골이 지배를?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정말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년이요? 예,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칭기스칸이 크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그 몽골의 오른쪽에 타타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타타르라는 부족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완전 그냥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몽골족을 계속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파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타타르가 라틴어에서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타르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지옥이래요. 근데 타타르하고 타르타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쟤네들은 지옥에서 온 애들, 지옥에서 온 타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타타르의 멍해 이런 말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긴? 아우,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소문들을 다 고주고대리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 항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건들면 안 심리전이라는 돼.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나간 수부타이 군대의 전술이 빛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 펼쳐진 레그니차 전투입니다. 이 몽골군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헝가리 쪽에 있는 본대하고 합류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소문을 들은 폴란드군의 두려움을 좀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우선 몽골군이 수신호를 보내서 갈대밭에 이제 숨어 있는 군대에게 짙은 연기를 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연기. 그러면 이제 회색빛 연기가 나면서 막 코를 찌르는 엄청난 냄새가 그 폴란드군의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폴란드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 그러니까 말똥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는 잘 타지 않고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몽골에서는 뭐 말똥이나 이런 걸 연료로 쓰는데 그거는 바싹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에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맡아본 폴란드군이 이거는 마법의 약이다. 몽골군이 마법을 쓰는구나. 악취를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소위 악취를 사용했을 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짙은 연기와 함께 매우 악취나는 바람이 퍼져나갔다. 이 치명적인 냄새가 군대 사이에 퍼지자 군인들은 기절하고 거의 살아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싸움을 멈추고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폴란드 완전 몰살이죠. 그러니까 네. 폴란드군이 뭐 대패했고 몽골군은 도망가는 또 특성 아닙니까? 몽골군은 도망가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몽골군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더욱 믿게 할 또 엄청난 만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저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귀를 하나씩 와. 뺀 겁니다. 와, 귀 자르고 있다. 와, 진짜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 칼로 지금 이제 시신의 지금 귀를 잘라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저 귀로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귀로 뭐 했을까요? 저거 목걸이 한 거 봤는데 귀로요? 이게 연결해서 아. 진주 목걸이처럼 귀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몽골군보다 더 잔인하다. 게임에 나와요, 게임에. 너무해. 게임에 있어요,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세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의 귀를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좋아하지. 그럼요. 공포에 떨죠 또. 저 자기네들 섬기던 장군이 저렇게 네, 됐으면. 오히려 문도 못 열 만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초원에서 그 유목 부족들끼리 싸울 때 지휘관의 목을 베고 거기 그 두개골을 갖고 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술로 마십니다. 네. 그런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몽골군은 폴란드 군대의 발을 성 안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 헝가리로 못 내려오게, 못 도와주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이제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본대는 여러 갈래로 헝가리로 직접 들어와서 부다와 페스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지만 당시는 부다가 따로 있고 페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요. 바로 수부타이는 난생 처음 보는 몽골군의 전술을 총동원해서 유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몽골군의 전술이 총집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1241년에 헝가리의 모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헝가리군과 몽골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군대가 이 맞붙은 곳이 이제 이 모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헝가리의 쇼요강이라고 하는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입니다. 다리.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부다와 페스트라고 하는 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었던 헝가리 왕 벨라 4세, 헝가리 왕의 이름이 벨라 4세입니다. 이곳에 대군을 주둔시키고 요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인데 이때 수부타이가 적의 허점을 파고들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해서 헝가리 군이 후퇴할 동안 다리 위를 건너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또 다른 군대가 부교를 만들어서 삥 강을 다른 데로 넘어서 와요. 삥 돌아서. 그렇게 도착해서 헝가리 군의 측면 후방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헝가리 군이 이 가능하구나. 다리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건너왔어? 뒤로 와 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 군이 앞뒤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공격을 했네요. 네네네. 하지만 이때의 몽골 군대가 바로 최종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또 속임수 아니에요? 얼추 이제 뭐 다 네. 감으시겠지만, 근데 또 다시 의외의 전술을 펼칩니다. 헝가리군을 둘러싼 그 몽골군의 방어벽이 다 포위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빈틈을 여기 한 곳에 조금 만들어놔요. 도망가라고. 일부러 놓아준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라고. 아. 그러면 이제 헝가리 군대가 이제 막 포위를 빠져나가려고 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니까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열을 그러니까.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뭐 헝가리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 포위망을 일부러 뚫어준 게 헝가리 군대를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지옥 입장문이었던 겁니다. 수부타이가 잔인한 면모도 있지만 그 전략과 계산들이 천재적이에요. 그럼요. 딱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헝가리 군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고 이때 약 5만 명, 최대 7만 명의 헝가리 군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 군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아 어디까지 한 거예요? 있는지 뭐 영국까지 한 거 아니야?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 아, 계속 간다. 미쳤다. 자,
이제 수부타이 군대가 지금의 러시아 일대는 물론이고 헝가리, 폴란드, 이제 동유럽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제 진짜 서유럽으로 가는 길만 남았죠. 우와. 이때 수부타이의 군대로 인해서 헝가리 전체 인구가 약 절반 정도 줄었다라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수부타이가 더 이상 유럽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1241년 12월에 그 정복을 명령했던 아까 그 우구데이 칸 네. 사망. 아, 장례식 가야 돼.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몽골로 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 1248년에 73세 나이로 73. 네, 3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13세기 말에 이 수부타이가 쏘아 올렸던 몽골의 유럽 정복이 결국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와. 최대의 영역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진짜 크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부타이는 유럽에 어떤 흔적을 그럼 남기게 될까요? 더 이제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쌓여가게 되고 그 쌓여간 세월이 200년이 지나면 대항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 몽골 제국 하면 칭기스칸만 떠올리곤 그렇죠. 하는데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찬란한 몽골 제국을 떠올릴 때 수부타이도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어쨌든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진은 쿠바의 수용소에 갇힌 굶주리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몰린 수용소는 좁고 더러워서 전염병이 창궐했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뭐야? 다 해골이야? 설마. 이건 죽은 쿠바 사람들의 해골이 쌓인 묘지입니다. 위에 앉아 있는 건 뭐야? 수용소 안에서 엄청난 학살이 수시로 벌어졌던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는 쿠바 인구의 얼마 정도가 격리됐을까요? 무려 3분의 1이 강조 이주입니다. 무려 3분의 1이 강조 이주입니다. 아니, 쿠바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요? 당시 쿠바의 인구가 약 160만 명이었는데 이 일로 최소 17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학살이네. 왜 모르고 있었지, 저런 일을? 스페인이 만든 쿠바의 잔혹한 강제 수용소는 훗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교수님, 근데 스페인의 이런 강압적인 이런 행동들에 쿠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예. 스페인의 끔찍한 만행을 알리기 위해 쿠바 사람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사들이 즉시 쿠바에 특파원을 보내 사건을 취재했죠. 이는 곧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쿠바를 도우러 가자? 예. 그래서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처럼 자유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쿠바의 상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또 있었겠죠. 쿠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계 제1의 사탕수수 재배지였습니다. 상당수의 미국 기업가들이 쿠바의 사탕수수 농자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업가들이 보기에는 쿠바가 경제적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1850년 미국은 스페인에게 쿠바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때 약 1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제안하며 쿠바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안을 받은 스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겠죠?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쿠바만큼은 안 돼. 약간 이게 또 있구나. 아까 사탕수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과거 미국의 쿠바 합병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스페인이 쿠바에서 대학살을 일으키자 미국에게는 뭐예요? 쿠바를 개입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명분으로 삼은 거네요.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미국은 1899년 1월 1일 스페인에게서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쿠바에서 스페인을 몰아낸 후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시켜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쿠바를 또 근데 먹을 생각을 뭐 하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앞에 해놨지만 갖고 나니까 뭔가 이게 예. 얻어갈 게 너무 많은데. 기현 씨, 그 분위기가 정확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쿠바를 미국의 군정하에 보호령으로 이제 뒀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쿠바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결국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일단 당시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은 쿠바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미국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엔 아직 쿠바가 독립하기에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독립하게 되면 또다시 유럽의 먹잇감이 될 게 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은 미국이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쿠바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쪽이 훨씬 많았죠. 결국 이제 여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쿠바를 독립시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안합니다. 동맹.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동맹 맺자. 어디와? 미국. 뭐 군사를 주둔시킨다? 예. 이 조건은 1901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플래트 수정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기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플래트 수정안 제3조 쿠바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쿠바 정부는 동의한다. 제7조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유지하고 쿠바 국민을 보호하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쿠바 정부는 군사 주둔 목적의 기지 설치를 위해 영토를 할양할 수 있다. 저거는 혹할만 한데 나쁜 조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보호령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언제든 쿠바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뿐 아니라 쿠바와 카리비해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1902년 5월 20일 미국은 드디어 쿠바를 독립시켜 주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많은 상태인데 이거를 쿠바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쿠바 입장에서는 독립 아닌 독립이죠. 하지만 미국은 플래트 수정안에 따라 쿠바 동부에 해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이때 건설된 것이 바로 관타나모 해군 기지였습니다.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서울 면적의 6분의 1보다 조금 큰 규모의 해군 기지입니다. 미국의 군사 및 물류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 항만 시설과 공항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포로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죠. 이제 미국은 이 기지를 가리브해와 대서양 지역에 있는 잠재적 구역들을 감시하고 또 방어하는 전투기지 역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최근에는 쿠바에서는 미국에 이곳을 좀 돌려줘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한테는 이곳만큼은 줄 수 없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었구나.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쿠바를 얻은 미국에게 이제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밖에 남지 않았죠. 어딜까요? 마닐라, 필리핀. 필리핀. 네, 필리핀입니다. 전쟁 이후에 필리핀이 미국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데 필리핀은 영원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동해안에서 우리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대한 야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필리핀 내 거야 이거. 예. 일부 미국인들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병합을 두고 미국 최초로 제국주의 논쟁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건 향후 미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칼 웨인 씨, 그 반제국주의를 주장한 사람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어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격렬히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파리 조약이 진행 중일 때는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2천만 달러로 필리핀을 사지 말고 자신이 그 돈을 줄 테니까 오히려 필리핀을 독립시키는 데 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와, 오,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바로 제국주의파들입니다. 이렇게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건 당시 미국의 맥키니 대통령의 영향이 컸죠. 맥키니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전지전능한 신에게 영감과 지침을 달라고 기도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을 스페인에 돌려준다면 비겁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필리핀 군도를 아시아에서 경쟁 상대인 프랑스나 독일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필리핀 군도를 필리핀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군도는 자치정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아예 뭐 그냥 무시하는데 대놓고. 필리핀이 꼭 필요하니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예. 사실 필리핀은 끊임없이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9년 1월 23일에는 필리핀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겠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소리 뭐야?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황당. 이 때문에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과 필리핀 독립군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과 필리핀의 무력 충돌 후 폐허가 된 마닐라 도시와 뭐야? 참호에 지금 누가 시체에 묻고 있는데요. 예, 처참하게 죽은 필리핀 독립군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활약에서 우세한 미군은 마닐라를 단번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44명이, 필리핀 독립군은 7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군은 하루 만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처음 시작과 되게 다른 행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필리핀에게는 약 330년 동안의 스페인 지배가 끝남과 동시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식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필리핀 독립군은 스페인 점령 시절보다 더 막강한 미국의 군대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상대가 될까? 이렇게 필리핀 독립군이 적극 대항하자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던 중 미군이 거의 전멸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01년 9월 28일에 벌어진 발랑이가 사건입니다. 필리핀의 사마르 섬의 작은 마을인 발랑이가에서 술에 취한 2명의 미군 병사가 한 필리핀 소녀를 성추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마을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더 이상 미군의 통치를 견딜 수 없었던 주민들은 필리핀 독립군과 협력해서 당시 미국에 대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마을 교회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곳에 잠입해 기습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앞에는 미군이 항시 보초를 서고 있었잖아요. 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곳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세우는데 어떤 묘책이었을까요? 변장. 변장. 사복으로 입고. 아니 수녀로.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여장으로 맞네? 위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기를 어떻게 숨겨서 그러게요.
들고 갈 것인지. 치마 속에. 또 당시 필리핀에는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콜레라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를 이용해서 콜레라 죽은 아이를 실은 관 밑에 칼들을 가득 숨겨놓고 교회에 들여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 필리핀 독립군은 과연 무사히 교회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걸렸을 것 아유, 같습니다. 관이 너무 눈에 띄어요. 내가 봤을 때 100% 걸렸어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잠입한 필리핀 독립군은 다음 날인 9월 28일 아침에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그걸 신호탄으로 숨겨둔 무기를 꺼내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미군들은 필리핀 독립군의 칼에 하나둘씩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갑니다. 심지어 이때 칼로 죽였어? 미군 대부분이 전멸하게 된 거죠. 열받겠는데. 이 발랑이가 사건으로 미국 필리핀 전쟁 중 필리핀 독립군이 승리한 중요한 전투로 기록이 됩니다. 카이웬 씨, 당시 필리핀 독립군이 사용했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어요? 칼이라잖아요. 칼 씨? 칼 말고 또 있었나요? 예. 네, 뭐 갈도 있었고 이게 필리핀 독립군들은 보로라는 전통적인 필리핀 무기를 사용했어요. 보로? 그래서 이 무기를 쓴 사람들을 보로맨이라고 했습니다. 마체테 같은 건가? 네, 보로는 길고 넓은 칼인데 이제 원래는 농업용 도구로 사용하던 칼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날카로운 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일단 무기로 활용한 거예요. 총도 아니었네. 생각보다 어쨌든 미군의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거의 전멸 수준인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 미국 이럴 때 복수하는데 미국은. 맞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이 사건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살상 엄청 하는 거.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피해 복수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어떤 복수였을까요? 아주 그냥 다 쏴. 그냥 뭐 설마 막 시민들까지? 민간인까지. 바로 필리핀 주민들을 향해 대규모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뭐야 무슨 그게. 죄야? 당시 상황을 나타낸 만평을 볼까요? 에이, 이걸 그렸다고? 진짜 아니지. 이걸 선 넘었다 이거.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을 보여요? 아 10살이 되는 모두를 죽여? 아, 그냥 이거는 부끄러워야 자, 돼. 그림을 보면은 분풀이 하는 거잖아. kill everyone over 10. 10살 이상은 무조건 죽이라는 얘기. 게다가 그림 하단에는 우리가 필리핀을 차지하기 10년 전에 태어났으니 전부 범죄자들이다. 뭔 소리야? 라는 글귀도 쓰여져 있습니다. 즉 10살이 넘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던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전부 몰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한 것이죠. 이건 욕먹을 만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욕 먹어야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로 인해 발라이가 마을은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필리핀 전쟁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약소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일방적인 잔인한 학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 씨, 미군이 학살 당시에 또 어떤 짓을 저질렀죠? 당시에 미국 강제 수용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인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가지 고문들 했었는데 제일 끔찍한 거는 물 고문 있었는데요. 사람을 억지로 입을 벌리고 물을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넣어놨는데 배를 차는 상태에 버프를 가격을 했었어요. 야, 끔찍하죠. 네, 저거 그냥 여유롭게 보고 있어.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미국의 단합은 심해져 갔지만 필리핀 독립군들은 이후에도 1년간 투쟁을 더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후 필리핀 독립군 지도자인 에밀리오 아키날도가 체포되면서 190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날 미국 필리핀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필리핀을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미국은 마침내 완전한 식민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